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입니다. 법원이 다음 주 월요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도 생중계를 불허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선고와 마찬가지로 여러 법익을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생중계 이익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제33형사부가 다음 주 선고 생중계를 허락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단 건데 제33형사부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백현동 재판 등 여러 중요 재판을 심리 중인 점도 고려한 거로 풀이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위증교사 1심 선고는 선거법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서관 311호 중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존 재판이 진행되던 소법정보다 큰 100여석 규모의 중법정으로 옮겨 방청객 대상 보안 검색을 강화합니다. 소송 관계인과 취재진 좌석을 뺀 36석이 일반인에게 배정될 예정인데 법원은 이틀 동안 신청을 받은 뒤 추첨을 진행합니다. 법정에서 선고를 지켜볼 사람은 소수지만 당일 서초동 주변으로는 보수와 진보 측에서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집회에 수천 명이 몰릴 가능성이 큰 만큼 법원은 보안 요원을 추가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죄 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발의한 것이긴 한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 대표를 구하겠다는 아부성 법안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박희승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4명은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하루 전인 지난 14일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를 삭제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고 허위사실 공표는 다른 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게 개정안의 이유였습니다. 1심 선고 당일엔 당선 무효형 선고에 대한 판사 부담을 줄이겠다며 현행 기준인 벌금 1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높이는 선거법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모두 이 대표에게 적용된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조항들인데 민주당은 이 대표 1심 선고 시점과 우연히 맞물렸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100만 원이라는 기준이 예전부터 좀 과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 대표를 구하겠다는 아부성 법안이라며 법 개정의 의도를 파고들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대표 1심 징역형 집행유예는 면소 판결로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판결 결과를 민주당이 국회의 힘으로 바꿔보겠다라는 발상이다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법을 고치는 위인설법이다. 다른 정치인들마저 범법자로 보는 법안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야당발 선거법 개정안은 대통령 제2요구권이 예상되고 재표결의 벽도 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과 맞물리면서 불필요한 여야 공방만 가열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자신과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올라왔다는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두고 위법이 있다면 당연히 철저히 수사되고 진실이 드러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불필요한 자중질환에 빠질 일이 아니라면서도 당대표로서 잘 판단해서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내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앞서 지난 19일 보수 성향 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 측은 한 대표의 가족 이름을 사용한 국민의힘 당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 소추안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1심 징역형 선고에 화풀이식 탄핵쇼를 벌이는 거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오는 28일 탄핵소추안 보고를 추진하는 검사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 등 모두 3명입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한 담당 검사들에게 불기소한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
추가 본회의도 열어 표결을 밀어붙인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당내 일각에선 같은 날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이 예상되는 만큼 표결 전략상 검사 탄핵은 미루자는 우려도 제기돼 왔습니다. 기획수사, 표적수사들을 하고 압수수색이 난리가 났거든요. 그런다고 검사를 탄핵한다. 이거는 하책이에요. 그럼에도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의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손을 맞잡는 등 사법 리스크 극복을 위한 단일 대우와 정면 돌파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내 세금이고 내가 맡긴 권력이니 그 권력과 예산을 제대로 우리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써라라고 여러분께서도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을 안 들으면 혼을 내야죠.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사 탄핵에 이어 국방부 장관 탄핵까지 거론하는 점을 지적하며 탄핵 중독당이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양심과 상식을 갖췄다면 이재명 대표 유죄 판결에 사과와 반성부터 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1심 판결이 모두 유죄로 나오자 거대 야당의 화풀이식 묻지마 탄핵쇼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재정준칙 법제화 등 민생 경제 드라이브에 거듭 힘을 쏟으며 야당과의 차별화에도 나섰습니다. 복지국가를 가기 위해서 돈을 잘 써야 하는데 돈을 누수 없이 잘 쓰기 위해서 반드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 오는 28일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 전망에 더해 검사 탄핵안 처리를 위한 추가 본회의 개최 문제까지 맞물리며 또 한 차례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때 기자의 질문이 무례했다고 말한 홍철호 정무수석의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사과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19일 국회 운영위 답변 과정에서 홍철호 정무수석이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한 데 대해 부산일보 기자와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무수석으로서 본연의 자세와 역할을 가다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나흘째 준법 투쟁 중인 철도노조가 다음 달 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 지하철 노조도 총파업을 예고하고 태업에 들어가서 가뜩이나 추운 날씨에 이용객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도노조의 폐업으로 도민천 급행 전동열차가 많이 지연 예상되오니 전국 철도노조가 준법 투쟁을 벌이고 있는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입니다. 낮 시간대는 그나마 여유가 있는 편이지만 평소보다 많은 승객이 줄지어 전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면 평소보다 짧게는 10분, 길게는 20-30분 늘어난 배차 간격에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습니다. 급격히 추워진 날씨에 출퇴근길 고단함이 더해집니다. 어제도 지각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많이 불편했습니다. 지연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왔어야 되는 열차가 안 오고 그러더라고요.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철도노조의 태업으로 수도권 전철 1, 3, 4호선과 경의중앙선, 서해선 등에서 비슷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정부와 철도공사가 외주화와 인력 감축 중단, 기본급 인상 등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음 달 5일에는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파업은 저희한테도 되게 큰 부담입니다. 파업을 하게 되면 시민분들의 불편이 초래되기 때문에 노선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력이 줄어드는 이런 기현상이 해결되지 않으면 열차의 안전도 상당한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코레일 측은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노조와의 교섭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인력 감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서울 지하철 노조도 구조조정 철회 등을 요구하며 다음 달 6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 노사협상이 끝내 결렬될 경우 교통 수요가 높은 연말 연시를 앞두고 수도권 교통 대란이 현실화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민간 경찰의 최상병 수사 기록 이첩을 보류하라는 해병대 사령관 지시를 어겨서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서 군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선고는 내년 1월 이뤄질 예정인데요. 박 전 수사단장은 오늘 공판에서도 사령관의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은 없었다며 무죄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문경 기자, 군 검찰 구형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 서울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군 검찰이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공판에서도 군 검찰 측과 박 전 수사단장 간의 치열한 법정 다툼이 계속됐는데요.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하면서 1심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은 지난해 10월 해병대 사령관의 최상병 사건 수사 기록에 대한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긴 항명 혐의와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는데요. 군 검찰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은 사람은 전쟁이나 계엄 등의 상황을 제외하고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 제44조를 대부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그러나 오늘 공판에서도 해병대 사령관의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은 없었고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만 있었다며 거듭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자의적인 판단에서 비롯된 잘못된 입건이고 기소였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결심 공판이 마무리되고 군 검찰의 구형이 이루어지면서 군사법원은 1심 선고를 내년 1월 9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인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지난해 12월 1차 공판을 시작으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국방부와 해병대, 대통령실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오늘까지 모두 10차례의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1년여간 국민의 큰 관심을 받아온 사건이었던 만큼 1심 재판에서 항명 혐의가 인정되는지가 관건인데 재판 결과에 따라 국방부와 해병대, 정치권에도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9만 7천 달러를 돌파하는 등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모두 하향 조정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장과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지금 비트코인은 거의 고공행진이 너무 무서울 정도로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도 또 9만 7천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전망이 좀 무의미한데요. 연내 당선되고 난면 연내 8만 달러 얘기했는데 8만 달러는 이미 지났고요. 9만 달러, 9만 4천 달러, 드디어 오늘은 9만 7천 달러를 찍었습니다. 최고치는 9만 7천 900달러예요. 그러니까 10만 달러에 한 2천 달러 남짓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화 기준도 1억 3,60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이후에 고공행진하던 게 일단은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를 좀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발언이 있으면서 8만 8천 달러 아래로 조금은 조정을 받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2주 만에 다시 전고점을 갈아치우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대선 이전과 비교하면 2주 동안 비트코인이 40%가 올랐습니다. 오늘 이렇게 재차 전고점을 돌파한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인데요. 일단 현지 시간으로 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투자 상품 수가 좀 늘었어요. 그동안은 비트코인 현물 ETF라고 해서 ETF 가격에 따라서 지수에 연동하는 개인들이 투자하는 정말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그게 호재였다면 어제부터는 현지 시간 19일부터는 이제 이 지수를 따르는 옵션 상품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이 옵션 상품이 추가되다 보니 이 옵션은 개인들보다는 굉장히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기관들, 목돈을 갖고 있는 기관들이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상당히 큰 손이 이제 기관들이 좀 몰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상승폭이 좀 커지는 거고 또 하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좀 지정학적 불안감이 좀 고조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이제 디지털 안전자산인 코인 쪽으로 또 돈이 쏠리는 요인입니다. 금이라든지 국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해가 가는데 비트코인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대우를 못 받았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트럼프가 시장을 확 바꿔놨다라고 일단은 볼 수 있겠고요. 물론 비트코인과 그리고 이더리움은 이미 정규 이제 증시에 상장이 돼 있습니다. ETF로 상장이 돼 있고 이제 현물과 이제 선물이 이제 동시에 가능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가상자산이 이제 정규 시장으로 이제 편입은 돼 있지만 나머지 수천 개 종목은 아직은 알트코인은 정말로 어떤 게 지금 하루아침에 새로 생겼다가 사라지는지조차 카운트가 안 될 정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3년 전만 하더라도 비트코인 사기다. 라는 입장에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나는 비트코인 가상자산 대통령을 자처하면서 이제 그동안 규제를 강화해왔던 게리 갠슬러 미 증권거래위원장 자르겠다.
그리고 대통령 직속으로 가상자산 전문 팀을 꾸려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미국의 전략적 안보 자산에 이제 비트코인을 포함시키겠다. 근데 비트코인이라는 건 특성상 2,100만 개로 총량이 정해져 있고요. 지금 90% 이상 채굴이 다 있는 상황입니다. 점점 반감기 때문에 어려워지고 한계 채굴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100만 개를 5년 이내에 축적하겠다는 법안이 지금 발의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100만 개가 굉장히 제한적인 물량이긴 하지만 미국에 5년 내지 몇 년 동안 락인이 걸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건 뭐야? 미국이 앞서서 이 시장을 굉장히 리드하고 있네? 라고 하다 보니까 이른바 이 포머라고 해서 나만 이 상승장에 도외되는 거 아니야? 지난주만 하더라도 9만 달러 넘어간다 그러더니 9만 4천, 7천 달러 넘었으니 이참에 한번 해봐? 이런 심리가 동의한다는 겁니다. 네, 방금 들은 속보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 의원직 상실형에 대해서 불복을 해서 조금 전에 항소를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예, 지난 금요일이었죠. 15일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 이에 불복해서 항소했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비트코인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볼까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트럼프의 대선 승리 이후에 40%가량 올랐더라고요.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 가상화폐 전담직을 실제로 생기게 되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일단 상하원을 모두 레드 스윗, 공화당이 다 장악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조직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직은 만들어서 직접 관리를 해서 증권부터 파생상품, 가상시장을 전부 아우르는 팀을 만드는 건 가능할 것 같은데 전략자산으로 과연 금과 달러처럼 이 비트코인을 100만 개씩이나 이제 꾸릴 수 있느냐, 이 부분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론 속내는 지금 사실 매년 사실은 미국 과도한 이 부채 때문에 미국의 부채가 35조 달러, 거의 한 5경에 가까워요. 예. 이 이자만도 미국의 국방비를 초월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걸 좀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부채를 좀 갚겠다라는 의도 엿보이고, 또 중국의 이제 달러 패권에 도전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디지털 패권에서도 미국이 우위를 지겠다라는 의도는 분명해 보이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변동성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자동차를 사면서 도치코인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아니 지금 나는 예를 들어서 뭐 1달러에 샀는데 바로 변동성이 있어 내일 가격 변동이 커지면 사는 사람마다 가격이 제각각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걸 전략적 미국 자산으로 축적한다라는 얘기는 이론적으로는 뭐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이걸 관리하고 그리고 운영해야 하는 달러의 안정성을 추구하고 있는 미 연준이 굉장히 반대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까지 거론해가면서 미리 좀 압박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트럼프 이 공약을 좀 보게 되면 당선인의 공약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모순적이군요. 맞습니다. 예. 이게 뭐 하물며 이제 미슐랭 3스타가 와도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아하. 근데 돈을 풀고 세금을 깎아주고 그러면서도 물가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정책 위반자들이 가장 큰 실수가 뭐냐? 물가는 좀 두 번째로 경기 우선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올해 치러진 70여 개 국가 대선에서 모두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 이유가 물가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세금 깎아주고 돈 풀고 각 보호무역주의 하면서 그만큼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싼 가격에 소비를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적어도 가장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이제 석유, 쉘가스를 더 파서 에너지 가격은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정책을 통해서 아마 조금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할 텐데, 그러나 이거는 시기의 문제일 뿐 언젠간 터진다. 그러다 보니 지금 자산시장이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아직도 시중에 풀린 돈이 다 이제 회수되기 전에 지금 다시 한번 달러를 푼다라고 하니 지금 자산시장이 지금 굉장히 거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사실은 님비 현상이랑 똑같습니다. 이게 이분이 지금 4년 이미 했어요. 징검다리로. 자기 임기 기간에만 터지지 않으면 돼. 근데 이미 경험했잖아요. 미국은 9%라는 9.1%라는 40년 만에 최악의 물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 임기 내에 9%까지 갈 일은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누가 되든 타이밍의 문제일 뿐 버블은 꺼집니다. 예. 그럼에도 지금 비트코인이 호재들은 여러 보이는데 악재라고 할 수 있는 지정학적 우려에도 끄떡 없었단 말이죠. 맞습니다. 전망이 무의미하다고 하셨지만은 계속해서 오르겠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게 파생금융 상품이 많아지고 있어요. 비트코인 하나만 가지고도 선물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ETF도 할 수 있고요. 그 옵션까지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상품을 만드는 게 자산운용사예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19일 날 이 옵션 거래를 시작을 했는데 이 옵션 거래라는 건 뭐냐? 가격을 그만두고 가격에 베팅하는 겁니다. 1개월 후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까요? 오를까요? 떨어진다에 베팅하면 풋에 거는 거고 오를 거라면 콜 옵션에 거는 건데 굉장히 레버리지가 큽니다. 근데 첫날 받아봤더니 무려 2조 6천억 달러, 6천억 원 가량의 돈이 몰렸는데 그중에 과연 매수 1개월 후 내지는 석 달 후 오를 거에 베팅한 사람이 80%라는 겁니다. 아하. 8대 2 정도로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사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이 조직이 만들어지고 전략적 자산으로 5년 내 100만 개를 만드는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매수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 돈 냄새 잘 맞는 이 가상자산 운용사들이 지금은 정규장에 2개밖에 없습니다. 정규 시장에 포함된 건 1등 코인인 비트코인, 그리고 2등 코인이 이더리움이에요. 그러다 보니 지금 벌써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 그러면 세 번째로 정규 시장에 포함될 코인은 뭘까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이미 전고점을 찍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경제가 지금 미국 경제 홀로 조금 나홀로 호조를 보이고 있고 나머지 세계에는 좀 암울한 미래가 좀 보이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나라도 지금 IMF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IMF는 매 분기마다 와서 우리 이제 기획재정부 한은이랑 연례 협의를 합니다. 이건 사실은 기획재정부의 속내예요. 이게 지금 올해 성장률, 올해 지금 12월 한 달 남았는데 올해 성장률을 무려 0.3%포인트 떨어뜨렸고요. 내년도 0.2% 낮아져서 2%예요. 2.0이라는 수치는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과 엇비슷합니다. 잠재 성장률이라는 건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제야 서비스를 투입해서 낼 수 있는 베스트 성적이에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여기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기에 더 센 보호무역주의를 하게 되면 우리는 잠재 성장률 아래로 1% 중반까지도 낮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성장률 보시면 우리 2022년부터 지금 성장률이 물가보다도 더 낮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고물가, 고금리 때문에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4년도 누구한테 달려있다? 트럼프 손안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출은 지난 2분기부터 정점을 찍고 지금 꼬꾸라져 있는 상황이고 여기다 이제 반도체는 아시다시피 삼성이 지금 헤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다 내수는 지금 2년째 민간 소비가 2년째 좋지 않습니다. 외국에 나와서 해외여행을 하거나 쇼핑을 하지만 국내에서 돈을 쓰지 않고 있다는 얘기고 여기다 건설 투자도 좋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IMF의 경우에는 성장률 낮춘 이유가 크게 2가지예요. 내수 침체가 지금 2년째 이어지고 있고 건설 투자도 위축되고 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 보면 내년 트럼프 2기의 관세 정책에 가장 큰 피해를 본 나라들을 꼽으라고 하면 한국과 대만과 같은 대미, 대중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사실은 불편한 진실은 뭐냐? 조만간 기획재정부, 한국은행도 비슷한 수준으로 올해와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올해 마지막 열리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이 IMF 권고를 받아들여서 금리를 내릴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전혀 그럴 가능성 거의 없어 보입니다. 환율이 사실은 1,400원을 찍었어요. 우리 지금 위기라고 느끼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종가 기준 원달러 환율 1,400원을 본 건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다음에 2020년 고금리 충격으로 미국 금리 많이 올렸을 때 이 외에는 4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이제 뉴 노멀, 새로운 기준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과거 외환위기 당시에는 우리가 정말로 외환이 없어서 외환 고유, 달러 고간이 비어서 나는 위기였다면 지금은 외환
보이고 넉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만, 앞서 얘기했잖아요. 미국만 잘 나간다. 마찬가지 IMF도 보면 내년만 미국만 좋다는 겁니다. 미국만 경기가 호황이다 보니 스트롱 달러, 강달러로 회귀를 또 예고하고 있는 대목이다 보니 지금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올해 마지막 금통위에서 금리를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경기를 살리려면 금리를 내려야 하는데 오히려 환율을 보게 되면 금리 인하가 오히려 환율 상승을 부채질하고 이게 외국인 이탈을 또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이제 동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유일하게 미국 경제만 연착륙할 거란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트럼프 2기의 핵심 실세라고 할 수 있는 장남 트럼프 주니어를 호영호재하는 사이라면서요, 그 둘이?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SNS를 통해서 그렇게 밝혔으니까 일단은 뭐 이 장남과 이제 호영호재하는 사이다라고 하면서 사진 2장을 올렸어요. 사실 이번 이제 대선 보면서 이제 미국이 저 정도로 좀 낙후돼 있나? 민주주의 시스템이 후퇴했나라고 느꼈잖아요. 저건 정경유착이었잖아요. 아니 기업인이 정치인한테 뒷돈을 대고 당선 대가로 요직도 오르고 자기가 효율화 수장이 돼서 이제 자기가 꾸리고 있는 이제 사업에 이점을 준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돌파구를 찾아야 돼요. 정용진 회장은 사실은 신세계는 유통이잖아요. 내수 위주이지 수출해서 뭐 이득 볼 게 사실은 없어. 물론 사촌인 뭐 이재용 이제 회장을 소개해서 가교 역할은 해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론 머스크를 보면 답이 나온다. 일단 트럼프 당선인의 인맥이 주로 비즈니스맨들이에요. 비즈니스맨들과의 이제 이 인맥과 두터운 이제 교류를 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가장 불안한 건 트럼프 2기에 가장 불안한 건 수출과 환율이에요. 이미 칩스법, IRA 폐기하겠다고 이제 굉장히 공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만약 고꾸라지기 시작하면 내년엔 수출이 더 큰 폭으로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지금 기업들도 지금 나서서 이런 인맥을 활용해서 트럼프의 참모진 그리고 이제 친분 있는 기업을 상대로 로비와 대감 업무를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이랬거든요. 야, 우리 미국의 대미 투자 1위 기업 3년 연속 미국에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 게 코리아야 라고 홍보해도 트럼프는 씨알이 안 먹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는 혼자 맨투맨으로 협상 가게 되면 굉장히 왜곡된 자료를 가지고서 야 한국은 니네는 방기비도 적게 내잖아. 9배 더 내야지 2분이야. 이런 거예요. 2분한 거 되게 싫어요. 근데 불편한 진실은 뭐냐. 지난해 우리나라가 대미 무역 흑자가 사상 최대예요. 444억 달러인데 그거 이미 올해 10월까지 해서 다 그 정도 돌파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트럼프 성격상 적어도 손해보고는 못 삽니다. 그러면 과거 일기처럼 뭐 하더라? 다시 한미 FTA 재협상하자. 당시에는 일기에는 우리가 자동차하고 철강 양보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 주력 업종들 반도체, 2차 전지, 전기차 이런 걸 또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지렛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독으로 나가기보다는 여기 지금 화난 사람이 너무 많아. 미국 우선주의. 반트럼프 동맹 해야 돼요. 빅4 다 들어가요. 일본 들어가죠. 대만 들어갑니다. 유럽연합 들어가요. 그러면 같이 공동전선으로 나가서 협상을 해야지 먹히지. 그리고 그 밑에서부터. 트럼프는 탑다운 방식이에요. 자기가 말한 걸 먼저 얘기하고 이제 해가는 방식이라면 우리는 밑에서부터 정말 정확한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서 기존에 니네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했던 걸 철회해야 된다면 3년 연속 우리가 투자 1위지만 앞으로 장담 못한다. 짓지 않은 공장 꽤 돼. 왜냐? 배터리 공장 우리 14개 약속했어요. 그 중에 안 깐 거는 변두리로 가면 돼요. 우방국으로. 뭐 멕시코라든가 아니면 옆에 있는 뭐 캐나다로 우회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협상의 지렛대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양보해야 돼요, 우리가. 왜냐? 444억 달러 흑자 냈어요. 아니 이거는 우리가 손해를 봤다고 하더라도 뭔가 요구할 거예요. 뭘 요구할까요? 미국이 해서 남는 것들. 원유, 그다음에 농산물. 아마 쌀까지 건드린다면 굉장히 민심이 약해질 수 있으니까 뭐 옥수수라든가 오렌지라든가 소고기라든가 굉장히 이제 자기들이 남아있는 품목에 대해서 수입을 더 늘려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양보할 건 양보하되 무역 흑자를 줄이면서도 다시 G2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다변화를 못했기 때문에 맞는 이제 후폭풍이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이제 플랜 B가 나와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뜨거운 경제 이슈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019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580억 원대 코인을 탈취당한 사건은
북한 해킹 조직 소행이라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표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잇따르는 가운데 북한 소행으로 드러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11월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는 보관 중이던 가상화폐 이더리움 34만 2천 개를 탈취당했다고 공지했습니다. 당시 시세로 580억 원어치, 현 시세로는 1조 4,700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났고 가상화폐 입출금을 2주간 정지해야 했습니다. 범인들은 사건 직후 꼬리를 감췄는데 경찰이 5년에 걸쳐 대대적인 추적을 벌인 끝에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우리 대법원 전산망과 원자력연구원, 국내 방산업계를 전방위적으로 해킹해온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 라자루스와 안다리엘이 가담한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사이버 공격 가운데 북한 소행으로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북한 IP 주소가 범행에 쓰였고 중요하지 않은 일을 뜻하는 허란 일 등 북한어의가 사용된 흔적을 확인했습니다. 탈취된 가상자산의 절반은 북한이 자체 운영한 거로 추정되는 사이트 3곳에서 비트코인으로 교환됐고 나머지는 해외 51개 거래소에서 세탁된 뒤 북한으로 흘러갔습니다. 구체적인 현금화 과정과 용처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경찰은 북한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탈취한 자금을 핵미사일 개발에 쓴다는 UN 보고서 등을 토대로 군사활동에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 금액의 일부가 스위스 거래소에 보관된 사실을 확인해 지난달 6억 원어치를 환수해 업비트에 돌려줬고 또 다른 범죄 정황은 없는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이고 폭행 혐의까지 받는 전청조 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3년이 적은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일반인 상식에서 벗어난 범행이고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반성문 제출 등 감경 요소를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를 행세하며 투자금 3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전청조 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이 내려졌습니다. 전 씨는 사기 혐의뿐만 아니라 전직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조카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는데 1심에선 모두 징역 16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재벌 행세를 하며 성별을 속이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사기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35명의 피해자 가운데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지만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방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전 씨가 수사에 협조했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감경 요소는 존재한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전 씨의 사기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는 원심 1년 6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지난해 4월부터 전 씨의 수행비서 등으로 활동했다며 원심보다 범행 기간을 길게 판단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동덕여대가 공학 전환 논의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강의실 점거를 해제하고 수업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윤태인 기자. 네, 서울 동덕여자대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예, 동덕여대가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죠?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하면서 학교 건물을 점거하고 시위를 이어간 지 11일째입니다. 학교 본관 앞에는 아직 학생들이 벗어놓은 점퍼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동덕여대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동덕여대 총학생회와 학교 처장단이 3시간 정도 면담을 진행한 결과 공학 전환에 대한 논의를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총학생회가 학생총회를 열고 전체 재학생의 3분의 1가량인 1,973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거친 결과 99%가 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오늘 면담에 참여한 학교 측은 이 결과를 학생들의 공식 의견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교 측은 이에 대해 공학 전환에 대해 더는 논의하지 않기로 하고 향후 논의를 재개할 경우 학생들과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교 측 입장문은 다음 주쯤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그러면 학생들의 본관 점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동덕여대 관계자는 오늘 면담에서 총학생회가 본관을 제외한 모든 건물에 대한 점거를 해제하고 수업을 다시 진행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학원 건물은 강의실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정리됐지만 나머지 건물들은 재정비를 거친 뒤 수업을 다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관을 점거하고 있는 총학생회 측은 점거를 계속할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학생들과 학교의 면담이 다시 잡힌 만큼 이때 본관 점거 해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앞서 학교 측은 학생들의 점거와 집기 파손 등으로 최대 54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동덕여대가 학생들에게 학교 시설과 기물 파손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물을지가 본관 점거 해제와 학교 정상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덕여자대학교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 절반이 지났는데요. 최대 과제로 추진 중인 4대 개혁 가운데 2가지가 복지 분야인 의료개혁과 연금개혁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YTN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현 정부의 개혁 성과를 어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그간 정부가 그 의료개혁, 연금개혁 이 2가지의 국정 동력을 집중을 했는데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네, 의료개혁하고 연금개혁이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점수를 매기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의료개혁과 연금개혁 모두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입니다. 의료개혁의 경우는 우리나라 의료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몇 년 전서부터 필수 의료 의사의 부족, 그리고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미수용 등 균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대 정원 등 오랫동안 미뤄온 의료개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대 증원과 관련된 의료계의 반발은 여전하지만 국민들께서 그 방향에 찬성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 때문에 빨리 잘 협의를 해서 개혁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개혁은 21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가 개혁의 단일안을 낸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개혁안을 논의의 그 기초로 삼아서 사회적인 공론화, 그다음에 국회에서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예, 지난 8일자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복지 분야 정책 평가의 경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30%였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국민 여러분들께서 평가하는데 제가 다시 평가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고요.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고 하시는 거는 정부가 좀 더 노력하라는 국민들의 말씀인 걸로 생각이 듭니다. 앞서 저기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보건복지부는 4+1 개혁 중에서 의료개혁, 연금개혁 그리고 저출산 대응 정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쉬운 과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개혁 과제를 완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을 제시를 하셨는데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예, 지난 8월 30일 날 저희가 1차 실행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주요 과제를 말씀을 드리면 상급병원 구조 전환을 추진 중입니다. 상급병원이라고 하면 큰 대형 병원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상급종합병원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병원이 제대로 서야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제대로 쓰는데요. 이러한 상급병원이 중증 진료에 집중할 수 있고 그다음에 유능한 의사를 기를 수 있는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필수 의료에 대한 상대적인 보상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보수가 9,800개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좀 보상이 낮은 3,000개를 2027년까지 완전 퇴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중증 수술이나 마취료 등 중요한 900여 개 수가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환자의 권리 구제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의료사고 안전망 방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예,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셨는데 연내에 2차 실행 방안이 나올 거라는 예정인데요. 어떤 내용이 포함됩니까? 네, 2차 실행 방안은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의
필수 의료 생태계를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의 종합병원, 전문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고요. 또 우리들 국민들께서 제일 아프시면 먼저 가시는 게 의원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1차 의료 혁신 방안이 제시가 될 것입니다. 또 국민의 의료비 지출 상승의 주 요인이고 인력의 그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이 비급여 분야, 그다음에 실손보험 개혁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서 환자의 권리 구제를 먼저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 의료진들께서 좀 안정된 여건 하에서 진료를 보실 수 있도록 리스크 완화 대책도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이제 전문의 분들에 대한 대책인데요. 전문의 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진료에 임하실 수 있도록 차별화된 보상 체계라든지 그다음에 고용기회 확대 등도 발표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아직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휴학한 의대생들도 과연 내년에 돌아올까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아있는 의료진의 피로감이 워낙 커서 맞습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게 불확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공이나 의대생 분들이 이제 복귀를 하지 않으셔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현재 의료 체계는 현장에서 계시는 의료진 분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분들도 이제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부는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비상진료 체계 유지에 최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중증 응급 환자 분들이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거점 응급 지역센터를 14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10개소를 더 추가 지정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비상진료의 기여도가 크면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한다든지를 정책을 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게 배후진료입니다. 배후진료 강화를 위해서 진료, 수술, 마취에 대한 수가도 인정을 하고 있고 인상을 했고 그다음에 의사, 간호사분들을 추가 채용할 때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축에 이제 전공의 복귀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인데요. 근무 시간 단축 등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조치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야 의정 협의체에서도 전공의 복지 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야당과 대한의사협회 또 전공의 의대생 단체가 빠진 이른바 여의정 협의체가 가동 중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의료계 이야기를 듣는다는 게 정부 입장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협의체 참여한 단체들도 의대 정원 재조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여야 의정 협의체에서는 전제 조건이나 의제 제한이 없이 논의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의대 정원 재조정의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간격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정부의 입장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대학 정원 논의가 합리적, 타당한 근거에 기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의료계도 동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합리적 근거에 의해서 정원이 논의될 수 있도록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가 조속히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연금 개혁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9월에 연금 개혁안을 제시를 했는데 일각에서는 국회 합의가 필요한 문제인 만큼 보험료율을 더 높이고 소득 대체율도 높이는 안을 제시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에 정부안에서는 보험료율은 13%, 소득 대체율은 42%로 제시를 했습니다. 보험료율은 21대 국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13% 수준인데 아마 소득 대체율이 낮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득 대체율은 2007년에 개혁을 했는데요. 2028년까지 40%로 인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너무 낮을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42%를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42%를 유지를 한다 하더라도 재정 균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보험료는 2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9%에서 20% 이상까지 올리는 것은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42%, 13%를 제시를 한 거고요. 대신 그렇다고 정부가 소득 보장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데 어떤 정책을 제시를 했냐 하면
군 복무라든지 출산 크레딧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그 기간 동안엔 수입이 없으시니까 보험료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하고 그다음에 저소득층을 위한 보험료 지원 확충 사업, 그다음에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방안도 같이 제시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저출생 문제도 좀 다뤄보죠. 아기 울음소리가 좀 많이 들려야 할 텐데요. 네. 최근에는 조금 추세가 나아졌다고 하지만은 좀 걱정이 많아요. 앞으로 복지부에서는 어떤 대책으로 어떤 방안으로 이제 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실 것인지도 설명해 주시죠. 예, 저희는 앞으로 10년, 34년까지가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범정부적으로 양육, 일가정 양립, 주거 쪽에 정책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저희 보건복지부에서도 출산, 그다음에 양육 쪽에 중점을 두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정부 전체적으로는 인구정책 컨트롤 타워로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국회에 제출을 했고 또 대통령실에는 저출생 수석실을 두어서 총력 정책을 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는 어떤 정책들을 펼치고 계십니까? 네, 정부가 들어와서 이제 약자 복지를 내세우고 있는데 약자 복지라고 하는 것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어려운 분들을 저희가 찾아서 지원하는 개념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잠깐만 소개해드리면 저소득층의 이제 복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복지 사업의 지원 기준이 되는 게 중위소득입니다. 중위소득을 3년간 역대 최대로 인상을 했고 장애인분들에게는 선택권 강화를 위한 개인 예산제 도입, 그다음에 체중증 발달 장애인의 1:1 통합 돌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께는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고 사시는 곳에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법도 제정을 했습니다. 또 가족 돌봄 청년이라든지 고리분등 청년처럼 새로운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을 실시해서 2027년까지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해도 많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민간과 협력을 하고 또 신고가 들어오지 않도록 찾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료개혁과 연급개혁 등 관련한 이슈들 주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남미 순방에서 북한과 러시아 군사협력의 불법성을 지적하는 등 세계 정상들과 안보, 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돌아왔습니다. 또 국내에서는 인적 개편과 양극화 해소 방안을 제시하며 국정 동력 회복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박 8일간의 남미 순방 동안 APEC과 G20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번 순방의 성과로는 안보와 경제 분야가 꼽힙니다. 윤 대통령은 다자회의 발언 기회나 정상회담 자리마다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협력을 비판하며 함께 대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G20에서는 러시아 외무장관을 앞에 두고 러북 군사협력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G20 차원의 의지를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는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국제 질서 수호를 위한 의지와 행동에 힘을 모아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베트남과 캐나다 정상을 만나서는 방산 세일즈 외교를 펼쳤고 자원보국인 페루와는 핵심 광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공급망 안정을 꾀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2년 만의 회담에서는 자유무역협정 서비스 투자 협상을 가속화하자고 강조하며 두 나라 관계를 해빙 분위기로 전환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양국 관계의 중심축이 되어온 경제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양국의 민생을 함께 증진해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국내로 돌아온 윤 대통령은 국정 쇄신의 우선 과제로 꼽히는 인적 개편을 위해 검증이 진행된 인사 파일을 보고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임기 2년을 넘긴 장관을 중심으로 두 자릿수 규모의 중폭 개각을 다음 달 중순쯤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또 국정 키워드로 제시한 양극화 타개를 위한 실행 방안으로 이번 달 중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책도 발표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달 말로 예상됐던 국민과의 대화를 내년 초로 미뤄서 소득과 교육 불균형 해소 방안을 윤 대통령이 직접 설명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연세대 교수 177명은 오늘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연대 교수들은 30년 경력 검사 출신 대통령이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지만 2년 반 만에 빈 껍데기만 남았다며 경제적 양극화와 민주적 제도의 훼손으로 자유의 기반이 악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동국대 교수들도 윤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을 맡길 수 없다며 시국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동국대 교수 108명은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일부 언론의 탓으로 돌리는 등 국민에 대한 사과로 시작한 담화가 실망스럽고 절망스러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부터 상승세를 이어온 전국 아파트 값이 23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미 오른 집값에 대출까지 조이자 매수세가 급격히 줄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서울과 지방의 아파트 값이 다른 양상을 보일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정점을 찍은 뒤 두 달 새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새 주인을 찾지 못한 서울 아파트 매물은 9만 채를 넘어 3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집이 안 나가다 보니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분양가보다 값을 내려내놓는 마이너스 프리미엄도 나왔습니다. 올해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했던 서울 아파트 시장이 이렇게 힘을 잃는 동안 나머지 지역은 더 위축돼 전국 아파트값은 근 6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와 같은 0.06%의 상승률을 지켰지만 수도권은 상승폭이 줄고 지방은 하락폭이 더 커져 전국으로도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6월 셋째 주 상승세로 올라선 뒤 23주 만에 반전입니다. 대출 규제 강화로 사실상 목돈을 마련하기가 어렵고 실물 경기가 위축됨에 따라서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서 대출 규제가 집값을 누르는 건 맞지만 이미 가격을 회복한 서울과 침체 상태에서 또 된서리를 맞은 지방은 그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날 거라는 관측이 유력합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추세적 하락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대출 규제에 의한 억제 효과는 단기 효과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중장기적인 시점, 한 1분기, 2분기 정도까지 한 반년치를 보게 되면 수요자 적응 정도에 따라서 상승 반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상급지 고가 물량 위주에서 중저가 위주로 거래에 풍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가을 배추 출하와 정부 지원 등으로 배추값이 점차 하락하면서 포기당 소매 가격이 10개월 만에 2,0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배추 한 포기의 소매 가격은 어제보다 84원 내린 2,99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지난해 평균보다는 13.7% 높은 수준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에 근무하면서 핵심 기술을 빼돌린 뒤 중국 기업에 넘긴 연구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연구원이 넘긴 기술은 중국과 우리와의 10년 격차를 한 번에 해결할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3월 삼성 디스플레이는 LCD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중국에 있던 공장을 중국 기업에 매각했습니다. 삼성은 이 과정에서 기본적인 제조 설비와 자동화 기술만 전달했고 품질 관리에 필요한 기술 등 영업 비밀은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삼성 디스플레이 수석 연구원이던 50대 A씨가 영업 비밀 자료 17개를 사진으로 찍어뒀고 얼마 뒤 해당 중국 기업으로 이직했습니다. A씨가 몰래 찍은 자료는 돈으로 환산하면 2,400억 원의 가치를 지니는데 중국과 최대 10년 기술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A씨는 범행 전부터 중국 기업과 이직을 논의하고 있었고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모든 과정을 비밀리에 진행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들고 간 자료로 자동화 기술을 개발하고 구축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임직원들에게 직접 자신이 빼낸 기술을 전송해주거나 중국어로 번역해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본격화하자 A씨는 수사 상황을 회사에 알려주면서 변호사 비용도 약속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삼성디스플레이의 핵심 제조 기술을 유출한 다른 연구원은 1심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신기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법원에 구글의 웹브라우저 크롬의 강제 매각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각 20일 법무부가 구글의 반독점 소송이 진행 중인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이 같은 방안을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연방법원은 구글이 불법적으로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독점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결하고 법무부 등 원고 측에 이날까지 구글의 독점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인 구글은 다음 달 20일까지 자체적인 독점 해소 방안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호주 정부가 세계 최초로 16세 이하는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어린이나 청소년의 계정 보유를 막지 못하면 최대 5천만 호주 달러, 우리 돈 455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틱톡과 페이스북, X, 인스타그램 등은 사용자 연령을 제한할 방법을 1년 안에 마련해야 합니다. 근육이 점차 힘을 잃어가는 희소병에 걸린 아이를 위해서 국토 대장정에 나선 아버지가 있습니다. 약값만 46억 원에 달하는데 지푸라기 같은 희망이라도 잡기 위해서 전국 곳곳을 걷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여느 또래처럼 모래놀이를 좋아하는 3살 사랑이. 사랑이는 지난 5월 듀센 근위영양증이란 근육병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육이 점차 힘을 잃으면서 10대가 되면 휠체어를 타고 20대에는 호흡기를 쓰다 30대에 주로 목숨을 잃는 질환입니다. 주로 남자아이에게 발병하지만 여자아이의 경우 5천만 분의 1의 확률로 증상이 나타납니다. 재활치료로 굳어가는 근육을 풀어주고는 있지만 진행 속도만 늦출 뿐 국내에선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 현실입니다. 사랑이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진행 속도가 좀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다리 쪽부터 이제 근육이 위축이 와서 결국에는 이제 호흡 근육까지 이제 침범하게 되면 위험해지는. 사랑이가 제때 치료를 받기 위해선 약이 있는 미국에 가야 하지만 약값만 무려 46억 원. 일단 46억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뭐 현실감이 없는 숫자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었던. 사랑이의 치료비를 모으기 위해 아빠는 국토대장정에 나섰습니다. 연골연화증으로 무릎을 4차례나 수술했지만 사랑이를 살리고 싶은 마음에 걷고 또 걷습니다. 사랑이 아빠는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을 돌며 서울 광화문까지 걷는 740km의 여정에 나섰습니다. 외국에서 같은 질환을 가진 아이의 치료를 위해 국토대장정에 나섰던 엄마를 보고 곧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신뢰한 엄마가 똑같은 질환을 가진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국토대장정을 해서 53억 이상의 돈을 모았다는 기사를 받고 보자마자 다른 생각이 날 수 없었고 나도 해야겠다. 사랑이 아빠는 길을 걸으면서 모르는 분들의 많은 응원을 받고 있다면서 사랑이가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빠는 너랑 계속 걸어갈 거야. 사랑한다. 화이팅! YTN 김기수입니다. 오늘 낮 동안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기가 무척 탁했습니다. 초미세먼지 때문에 하늘이 뿌옇게 흐려 있었는데요. 지금은 대기질 상황이 괜찮지만 밤 사이에는 대기가 정체되는 가운데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또다시 중서부와 전북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 퇴근하시는 분들과 내일 이른 시간 출근하시는 분들은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는 내일 오후부터 점차 해소되겠고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내일은 눈이 내릴 정도로 추워지기 시작한다는 절기소설인데요. 절기답지 않게 서울 아침 기온이 2도, 광주 7도, 대구 6도로 예년보다 아침 추위가 덜하겠고 낮 기온도 서울이 10도, 광주 12도, 대구 12도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며 쌀쌀한 정도에 그치겠습니다. 다만 중부 서해안과 남부 지방에는 순간적으로 초속 시 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예상되는 만큼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항소했습니다. 검찰도 항소를 예고했던 만큼 양측의 법리 다툼은 2심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 결과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심 선고가 이뤄진 지 6일 만에 제출 기한을 하루 남겨두고 항소한 겁니다. 이 대표 측은 자세한 항소 이유는 아직 밝히지 않았는데요. 그동안 무죄를 주장한 만큼 원심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검찰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는 않았는데요. 1심에서 이 대표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한 만큼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고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거나 함께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꾸준히 혐의를 부인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5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대가성 여부를 밝혀내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22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 조사도 본격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검찰이 공천 개입 의혹의 관련자 3명을 같은 날 불러 대질 조사했습니다. 미래항공연구소 등기상 대표 김태열 씨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영남 지역 예비 후보자 2명입니다. 김 씨는 있는 그대로를 진술하겠다고 말했지만 두 분들과 명태균 씨와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 그걸 중심으로 있는 그대로 진술하겠습니다. 예비 후보자 2명은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 오늘 어떤 내용 소명하실 예정이세요? 김태율 소장이 아니라 명태균 씨한테 전달하신 게 맞으실까요? 예비 후보자 2명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각 1억 2천만 원을 명태균 씨와 김 씨 등에게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자금 흐름이 공천의 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22년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창원지방검찰청 수사팀이 서울로 가 일부 공관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현역 의원들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면 가면 될 것이라면서 조사받으러 오라는 말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공관위원이었던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과 당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참고인 조사와 관련해 연락받은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증거 분석과 관련자 조사로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수사팀이 현역 의원들을 어떤 방법으로 또 언제 조사할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씨 녹취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음성 녹취를 보면 명 씨는 2022년 4월 지인 등과 통화해서 김진태 당시 강원지사 예비후보의 공천 배제를 자신이 엎었다며 김진태 전화가 25분 통화했다. 김진태는 내가 살린 것이라고 말하는 음성이 공개됐습니다. 이에 김진태 지사 측은 단식 농성으로 공천 배제 부당함을 알리고 경선 기회를 얻었다며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 씨 회유 의혹을 놓고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명 씨 측과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부적절하다며 국회 윤리위 차원의 징계와 별도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윤 의원이 정권에 명운이 걸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 중한 사건의 중심 인물을 구속을 앞둔 상황에서 접촉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관련 보도에 대해 국민의힘 윤환홍 의원은 회윤이 거래니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의원은 명 씨가 과시하기 쉬운 문자와 녹취를 발췌해 주위에 허세를 부리는데 대통령에게 거절당하는 녹취도 밝혀야 맞는 게 아니냐고 지인과 통화한 것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당원 게시판 대통령 비방글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거듭된 친윤계 진상규명 요구에 침묵을 지키던 한동훈 대표가 자중질환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지만 당내 내분 조짐마저 일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가족 이름으로 대통령 부부 비난글이 무더기로 올라왔다는 게 알려진 건 이달 초입니다. 애초 글쓴이의 성씨만 표시되는 익명 게시판이지만 한동훈이란 키워드로 검색해보니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강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의 원색적인 비난 게시물 등이 200건가량 발견됐다는 겁니다. 이에 작성자 한동훈은 한 대표와 출생 연도가 다른 동명이인이란 당 차원의 해명이 나왔지만 이번엔 논란의 불씨가 그의 가족들에게로 옮겨붙었습니다. 한 대표 아내와 어머니, 장인 장모 등 이름으로 윤 대통령을 김 여사의 아바타라고 비난하는 글 등이 900여 건 검색됐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처음엔 당무감사 여부를 놓고 당내 이견이 불거지더니 애초 익명성을 띤 게시판에 어떤 글도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과 대표 일가가 여론 조작에 나선 것 아니냐는 반박이 충돌했습니다. 한동안 침묵을 이어가던 한 대표는 경찰 수사가 이뤄지는 만큼 위법이 있다면 진실이 드러날 거라면서도 진위 여부엔 다시금 말을 아꼈습니다. 불필요한 자중질환에 빠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당대표로서 잘 판단해서 대응하겠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법원 선고가 연이어 나오는 상황에서 당내 싸움에 골몰할 때가 아니라는 건데 친윤계는 되려 이를 고리로 오는 25일까지는 사태가 일단락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해명 시한이 될 거란 점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당의 쇄신, 변화의 목소리도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들리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권 일각에선 당원 게시판 문제로 파국으로 치달아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적잖은데 민주당 사법 리스크를 앞두고 논란이 계속돼 봐야 결국 제살깎기일 뿐이란 분석 때문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박 8일의 남미 순방을 마치고 오늘 아침 귀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음 주에 있을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나 김 여사 특검법 제2요구에 따른 민심의 향배를 지켜보면서 내각과 참모진 개편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 귀국했습니다. 5박 8일의 다자회의 일정 동안 윤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협력을 거듭 비판하고 중국과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과 양자회담을 하며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러북 군사협력에 대응해 한중 양국이 영내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는 데 협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국내로 돌아온 윤 대통령 앞에는 쉽지 않은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최대 난제는 총리를 비롯한 개각 인선입니다. 대통령실이 물밑 인사검증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총리와 임기 2년을 넘은 장관들이 주요 대상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지율 반등 흐름을 집권 후반기 국정 동력으로 연결짓기 위해 두 자릿수 규모의 중폭 개각을 단행할 거란 예상도 적지 않습니다. 개각 시기는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고려해 다음 달 중순쯤이 될 거란 관측이 유력합니다. 대통령실 참모 교체는 내각 개편과 맞물려 진행될 전망인데 수석비서관 참모진 일부가 장관급으로 자리를 옮길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개각에 앞서 다음 주는 향후 전국 흐름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25일, 그 다음 날인 26일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제2요구권 행사가 예상되고 28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재표결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임기 반환점을 돌며 후반기 국정과제로 양극화 타결을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
다음 주 민심의 향배가 개각 인선 구상은 물론 향후 정책과제 수행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러시아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쐈다고 우크라이나군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현지 시간 21일 아침 러시아가 남부 아스트란 지역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하며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 중부 드니프로의 기업들과 주요 기반 시설을 겨냥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2019년 업비트가 580억 원대 코인을 탈취당한 사건은 북한 소행으로 밝혀졌습니다. 북한의 해킹 조직이 우리 가상자산 거래소를 탈취한 사실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이미 해외에서는 악명이 높습니다. 정찰 총국 주도로 털어간 가상자산은 핵미사일 개발에 돈줄이 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해킹 조직 라자루스로부터 가장 최근 국내 피해가 확인된 건 지난해 발생한 초유의 사법부 전산망 해킹입니다. 1000GB 넘는 막대한 물량의 법원 자료를 빼갔는데 수천 명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됐습니다. 팀스후키어와 함께 북한발 해킹 사건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라자루스는 대남 해외 공작 업무를 총괄하는 북한 정찰총국 소속입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까지 털어간 사실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이미 국제사회에선 악명이 높습니다. 과거 방글라데시 국영은행을 해킹해 10억 달러를 훔치려고 시도했고 실제로 2년에 걸쳐 4조 원에 가까운 가상화폐를 훔쳤다는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I need not remind this council that the DPRK is funding its WMD programs through illegal activities such as malicious cyber activities including hacking and theft in cryptocurrency markets. 지난 7월 인도 최대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외부 공격을 받아 2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봤는데 당시에도 라자루스가 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앞서 지난 3월엔 북한이 최근 8년 동안 가상자산 관련 업체를 사이버 공격해 훔쳐간 금액이 30억 달러로 추산된다는 유엔 산하기구의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이 같은 국제적인 사이버 범죄로 조성된 자금은 대북 제재에 놓여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돈줄이 되고 있다는 게 한미 관계 당국의 평가입니다. 지금 10만에서 20만으로 추정되는 중국 내 북한 노동자, 그리고 이제 사이버 범죄 외에는 북한이 외화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전무하거든요.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비난과 감시에도 북한의 해킹 탈취 시도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해킹 시도 차단은 물론 현금화를 막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다양한 비위 혐의로 수사를 앞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반대 시위를 뚫고 집무실에 출근했습니다. 3년임 출마 선언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직무를 정지시킨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올림픽회관에 기습 출근했습니다. 급하게 모인 체육회 노동조합원 30명 정도가 로비에서 규탄 시위를 벌였는데 경위 아저씨, 엘리베이터가 하면 안 돼. 들어 올라가야지. 이 회장은 건물 13층 IOC 지원부에서 1시간가량 업무를 본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후에는 충북 진천 선수촌을 찾아 장재근 촌장과도 만났습니다. 이기흥 회장은 YTN 통화에서 현직 IOC 위원으로서 연락할 업무가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처리할 사안이 있으면 출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체육회장 일을 보면 규정 위반인 만큼 국제 스포츠 업무를 다뤘다는 걸 명확히 강조한 겁니다. 이기흥 회장의 3년임 출마 선언도 임박했습니다. 아직 결단하지 않았다고 말을 아끼고 있지만 조만간에 제 거취를 결정을 하고 그때는 이제 정식으로 자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서 한번 모시고 얘기를 할 계획입니다. 이 회장은 27일을 기자회견 D-Day로 잡고 장소를 물색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제42대 체육회장 선거 90일 전, 그러니까 오는 29일까지 출마자 의사등록 표명서를 내야 하는 만큼 늦어도 다음 주엔 뜻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 회장은 역대 체육회장들로 구성된 원로회와 만나 의견을 들었고 다양한 스포츠 스타들과 접촉하는 등 삼선 물밑 작업에 한창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현재의 대의원 선거 방식으로는 현직인 이기흥 회장의 3년임이 유력하다는 관측 속에 범경의 수사 속도, 정확히는 강제 수사 시기와 수위가 가장 큰 변수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한 고등학교가 뉴라이트라는 비판에 휩싸인 역사 교과서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채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규탄에 나섰지만 학교 측은 교권 침해라며 맞섰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바 뉴라이트 의혹을 받는 한국학력평가원의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입니다. 이승만 정권에 대해 독재 대신 집권 연장으로 표현하거나 의병이 일본군과 싸워 이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식의 서술로 비판받았습니다. 전국 고등학교 2,300여 곳 가운데 이 교과서를 채택한 건 단 한 곳, 경북 경산 문명고입니다. 7년 전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를 유일하게 신청해 논란이 됐던 곳입니다. 시민단체는 보수성향재단이 편향된 역사교육을 하려고 한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지난 국정교과서 때부터 그런 비슷한 기조의 교과서에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이승만 정권을 독재라고 하고 의병운동을 우리 민족의 정신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학교 측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교육부 검정을 통과한 만큼 친일이나 독재 옹호 문제는 없고 어떤 교과서를 선택할지는 학교의 고유 권한이라는 겁니다. 교과서 선정은 다수결로 하는 게 아닙니다. 투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중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건지는 전문성 바탕으로 하는 거고 선생님들의 교권입니다. 학교와 시민사회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학부모들은 불안을 감추지 못합니다. 네, 요 시기에 학교를 다녔던 학생들에 대한 시선이나 주변의 시선이나 선입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향후에 이제 사회에 나가서도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시민단체가 등굣길 1인 시위를 비롯한 반대 움직임을 이어갈 계획인 가운데 학교 측도 교권 침해에 대한 고발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갈등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의 경제픽입니다. AI 칩 선두주자인 엔비디아가 좋은 실적을 내고도 주가 내림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우리 증시에도 악재가 됐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뉴욕 증시 마감 이후 발표된 엔비디아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3분기 매출과 주당 순이익은 물론 4분기 전망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시간 후에 거래에서 주가는 미끄러졌습니다. 4분기에 큰 이벤트, 블랙엘이라는 새로운 칩이 나오면서 매출을 조금 더 끌어올리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그런 기대에는 약간 못 미친 것 같다라고 아마 이야기. 인공지능 AI 랠리를 이끄는 엔비디아 주가가 빠지면서 우리 증시도 상승 동력을 잃었습니다. 엔비디아의 HBM을 공급하는 SK하이닉스 등 관련주가 1%대로 하락 마감하면서 코스피는 내림세로 문을 닫았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몰린 삼성전자가 2% 가까이 올랐지만 지수 흐름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이후 통상 측면에서의 어떤 마찰, 이런 거를 넘어서 잠재적인 어떤 불확실성의 극한까지 프라이싱을 하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어쨌든 저평가 구도에 있다라는 건 달라지. 트럼프발 무역 분쟁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확전 우려를 날려버릴 만큼 강력한 한방이 나오지 못하면서 하락 늪에 빠진 우리 증시가 부진을 털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비싼 땅값으로 유명한 명동, 그만큼 임대료도 비싼데요. 서울 명동의 연평균 임대료는 지난해보다 3% 오른 1제곱미터당 1,032만 원으로 세계 상권 9위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비싼 명동이 9위라니 1위는 어디일지 궁금하시죠? 1위는 이탈리아 밀라노의 비아 몬테나 폴레노야가 차지를 했습니다. 1제곱미터당 임대료가 무려 3,070만 원으로 명동의 3배 가까이 비싼 수준입니다. 2위는 뉴욕 어퍼 5번가로 임대료는 1제곱미터에 3천만 원 정도였고요. 3위는 런던 뉴 본드 스트리트로 2,640만 원,
이어서 침사추이, 샹젤리제, 도쿄 긴자가 차지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국내 주요 기업 사장단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 움직임에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경협과 삼성, SK, 현대차 등을 비롯한 16개 그룹 사장단은 오늘 한국경제제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상법 개정안 통과 시에 많은 기업이 소송에 휩싸이고 해외 투기 자본 공격으로 이사회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질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울러서 이로 인해 기업 경쟁력이 크게 훼손되고 증시가 하락할 거라면서 위축된 경제 심리 회복을 위해서라도 국회와 정부, 국민의 동참을 호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미 다녀온 곳을 또 여행한 경험 있으십니까? 가봤지만 또 가고 싶은 곳. 우리 국민이 여러 번 방문한 해외 도시는 어디였을까요? 2번 이상은 일본 오사카가, 그리고 3번 이상은 일본 후쿠오카였는데요. 1, 2, 3위 모두 일본 도시들이 차지를 했습니다. 지난해 말 한국인이 찾은 일본 도시 수는 44곳이었는데요. 올해 같은 기간 71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자주 찾던 유명한 대도시를 벗어나서 소규모 도시에 관심이 생긴 관광객이 많아진 거죠. 후쿠오카나 오사카, 도쿄같이 한국인에게 인기 있는 주요 도시를 뺀 여행지 상위 10위권에 구마모토와 다카마스가 올랐는데요. 두 도시 모두 온천과 자연경관이 유명한 도시입니다. 일본 정부 관광국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 10월까지 일본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은 720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30%가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한국을 찾은 일본인은 어땠을까요?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9월까지 한국을 관광한 일본인이 지난해보다 45.5%가 늘어난 230만 명으로 집계를 했습니다. 엔저 현상에다 잘 알려지지 않은 소도시를 찾는 수요까지 늘면서 일본 관광 인기는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국 무비자 입국까지 허용되며 여행업계는 연말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해외여행을 위해 공항을 찾은 여행객들.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는 역시 일본입니다. 일본이 이제 한국어로 잘 돼 있기도 하고 음식도 맛있고 요새 비행기 값이 싸서 일본으로 가려고 하는데 올 10월까지 항공편으로 한국과 일본으로 간 사람이 이미 2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안에 역대 최대치인 2,135만여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항공사도 이런 수요에 발맞춰 일본 노선 확대에 나섰습니다. 이번 동계 기간 일본으로 향하는 항공은 하계보다 12%가 늘었는데 특히 저가 항공사들이 온천으로 유명한 마쓰야마, 자연경관이 유명한 사가 등 일본의 소도시에 새로 취항하고 있습니다. 특히 갔던 곳을 또 가는 이른바 N차 방문객이 많은 일본 여행의 특성상 이미 가본 대도시 외에 새로운 곳을 찾으려는 여행객들의 호기심도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매번 대도시만 갔었는데 이번에는 좀 힐링하면서 소도시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서 가게 됐습니다. 사람 많지 않고 자연의 소리 그런 것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엔저 현상으로 환율이 꾸준히 800원 후반에서 900원 초반에 머무는 것도 일본 여행 수요를 자극 중입니다. 여기에 더해 여행업계는 최근 비자 없이 갈 수 있게 된 중국 여행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항공권과 패키지 특가 행사 등 다양한 마케팅으로 침체됐던 중국 여행 상품의 활기를 되찾겠다는 계획입니다. 중국 무비자 시행 후 최근 2, 3주간의 예약을 보면은 그 전월 대비 약 한 30% 이상 증가한 추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날씨가 추워지면 단거리 여행 선호도가 높아지는 만큼 여행업계는 일본 소도시 여행객과 중국 여행 수요 회복으로 연말 특수를 맞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나이지리아에 거점을 두고 국내에 대량의 필로폰을 몰래 들여온 국제 마약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초콜릿인 것처럼 포장하거나 가방에 커피가루를 묻혀서 마약견 탐지를 어렵게 했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심한 시각 차에서 내린 남성이 다가오자 기다리던 사람이 봉투를 건넵니다. 거래를 마치고 돌아가는 듯 하더니 돌연 달려들어 상대를 붙잡습니다. 필로폰 위장 거래 현장에 나온 경찰이 나이지리아인 유통책을 붙잡은 겁니다. 나이지리아에 거점을 둔 조직은 멕시코 등에서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왔는데
초콜릿인 것처럼 포장하거나 가방에 커피 가루를 묻혀 공항을 무사 통과했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것만 필로폰 6.15kg, 20만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입니다. 국정원 첩보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나이지리아인 국내 유통책과 캐나다인 운반책 등 17명을 검거하고 스웨덴인 운반책 등 6명을 구속했습니다. 범행을 총괄한 57살 나이지리아인 총책 A씨는 과거 한국에서 7년가량 살다가 대마 유통 혐의로 검거돼 추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추방 이후 나이지리아에서 국내 조직원을 통해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보고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렸습니다. 실시간으로 지시 소통하며 운반책에게 필요한 필로폰이 전달되었는지, 운반책이 무사히 출국했는지, 입국했는지, 운반책의 숙박업소 투숙 등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였고, 또 앞서 검거했던 해외 마약 사건 중 A씨 연루가 확인된 조직원들을 범죄단체 조직죄로 추가 입건해 계속 수사할 계획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송파구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승용차 운전자가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 상가로 돌진했습니다. 표정호 기자가 전합니다. 운전자가 없는 탑차 한 대가 정육점으로 돌진합니다. 새벽 5시 40분쯤 4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탑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승용차는 탑차를 추돌하고도 멈추지 않고 내달려 피해 차량이 상가 건물을 덮친 겁니다. 가해 차량은 그대로 옆 매장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출 수 있었습니다. 너무 술이 취해서 가서 보니까 눈도 못 뜨고 얼굴도 못 가눌 정도인데 몸을 못 가눠요. 음주 측정 결과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뼈대만 남은 전기차에 물을 뿌리며 열기를 낮춥니다. 새벽 4시 반쯤 부산 대저동 도로를 달리던 아이오닉5 전기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불이 났습니다. 배터리에 불이 붙고 차량 전체로 확산하자 소방당국이 이동식 침수조를 활용해 30여 분 만에 진화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정오쯤엔 경기 평택시에 있는 상가주택 세탁소에서 불이 나 1시간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지나가던 60대 남성이 오른쪽 손을 다치고 건물 안에 있던 3명이 대피했습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들이 세금은 내지 않고 도박 당첨금이나 가상자산을 숨기는 등 재산 은닉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현장 조사에 나섰는데요. 김치통과 금고에서 수십억 원의 돈다발이 나오는가 하면 골드바와 고가 미술품, 또 고가 와인이 다량으로 압류됐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사장님 계세요? 국세청 체납자 재산 추적팀이 수십억 원의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아파트를 수색합니다. 서랍을 열자 숨겨놓은 수표와 돈 뭉치가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박스를 열자 흰 종이에 쌓여있는 미술품이 발견됩니다. 해외 족자와 추나첩 등 62점이 압류됐습니다. 고가 와인과 주류도 90병이 넘습니다. 경찰관 입회하에 강제 개문안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십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 집을 강제 개문하고 징수에 나서자 체납자의 위협과 욕설, 거센 저항이 이어집니다. 세금 대파비싸 낸다고 했어. 5억 원 상당의 유명 화가 미술품과 조형물 12점이 나오고 명품 핸드백 18점, 현금 등 6억 원이 강제 징수됐습니다. 또 다른 고액 체납자 집에서는 김치통 속에 숨겨놓은 돈다발과 골드바 등 총 11억 원이 쏟아졌습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탐문, 수색 등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슬롯머신 당첨금을 숨긴 체납 부동산 분양업체 대표와 아파트 양도 대금으로 20여 종의 코인을 구입한 후 가상자산을 숨긴 체납자도 덜미가 잡혔습니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친인척 명의로 이전하여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끝까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호화생활 체납자 등 696명에 대한 집중 재산 추적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10월까지 고액 체납자에게 강제 징수한 현금과 채권 확보 규모는 총 2조 5천억 원입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준법 투쟁 중인 전국 철도 노조가 철도 공사에 변화가 없다면 다음 달 5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철도 노조의 준법 투쟁이 4일째 이어지며 수도권의 전동열차 일부가 지연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오늘 오전 5시 첫 차부터 9시까지 운행한 수도권 전철 470여 대 가운데 20분 이상 지연된 열차는 14대라고 밝혔습니다. 걸그룹 티아라 멤버 지연과 프로야구 선수 황재균이 결혼 2년 만에 이혼을 확정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어제 두 사람 이혼 사건의 조정기일을 열고 조정을 성립했습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로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룰라 브라질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제 현안부터 통상 분야까지 트럼프 2기 정부를 상대로 본격 견제에 나설 태세입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국빈 자격으로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를 방문했습니다. 대대적인 환대 속에 대통령 관저에 들어선 시 주석은 룰라 다시오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시 주석은 중국과 브라질이 서로 황금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양국 관계 발전에서 최고의 순간을 맞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가 우크라이나 문제 등 주요 국제 현안에서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종전을 놓고 미국 주도의 반러시아 진영과는 다른 입장에 서 있음을 드러낸 겁니다. Com relação à crise na Ucrânia, enfatizei várias vezes que não existe solução simples para o assunto complexo. China e Brasil emitiram os entendimentos comuns. 룰라 대통령 역시 무력 분쟁에 휩싸인 세계에서 중국과 브라질은 평화와 외교, 대화를 우선시한다며 힘을 실었습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37개 분야의 협약을 체결했는데 특히 공들인 것은 경제 협력입니다. 트럼프 집권 2기 출범으로 관세 폭탄 등 거센 무역 장벽에 직면할 중국에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 시장이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함께 신흥국 경제협력체 브릭스 회원국인 브라질은 중국의 투자가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Estabelecemos sinergias entre as estratégias brasileiras de desenvolvimento, como a nova Indústria Brasil, o Programa de Aceleração do Crescimento, o Programa Rota de Integração Sul-Americana. 남미 좌파의 대부로 불리는 룰라 브라질 대통령은 미국 대선 전 트럼프 당선은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트럼프 견제라는 공통 분모로 묶인 두 정상은 내년 7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다시 만나 밀착 행보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왜 그러세요? 아니 어제 김장을 좀 했더니 허리가 쑤시네요. 그럴 수 있어요. 김장을 하다 보면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여기저기 통증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그래도 제가 테이블에 올려놓고 김장을 했거든요. 잘하셨는데요? 거기다가 손목이나 허리 보호대까지 착용하면 더 좋고요. 한 자세로 오래 있으면 통증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자세를 바꾸면서 스트레칭까지 해주면 더 좋습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 했네요. 그래도 김장 후에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면 관절과 근육의 피로를 풀어줄 수 있다고 해서 제가 따라해봤거든요. 그건 확실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통증이 심하거나 붓고 또 열감이 있다면 냉찜질을 해서 먼저 염증과 붓기를 가라앉히고요. 이후에 온찜질로 혈액순환과 근육의 긴장을 완화해주면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요즘 김장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 꼭 기억했다가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내일 날씨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내일 오전까지 중서부와 전북을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겠습니다. 출근길 미세먼지용 마스크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행히 오후부터는 공기가 점차 깨끗해지겠고 맑고 파란 가을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내일도 예년보다는 추위가 강하지 않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2도, 또 파주 영하 1도, 대구 6도로 예년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0도, 대전 11도, 광주 12도, 대구 12도로 예년의 늦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도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경북 동해안에는 주말 오후에 약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 고은재,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뉴스퀘어 저녁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